정관용의 시사본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다음 달 7일 22대 국회의 첫 번째 국정감사가 시작되죠. 국회 개원식도 미뤄지는 등 이 파행을 겪었던 22대 국회, 국감에선 좀 달라진 모습을 보일까 싶은데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각각 이재명 국감, 김건희 국감으로 만들기 위해 이른바 증인 전쟁에 돌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를 파고들겠다며 유동규, 남욱, 이화영 부인 등을 이 증인으로 추진하고,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국정농단 TF를 구성하고 김건희 여사를 비롯해서 김 여사 어머니인 최은순 씨, 또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를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물론 이 문제들도 중요한 정치 쟁점입니다. 하지만 여야가 입버릇처럼 말하지만 지켜지지 않는 그 민생 문제도 이번 국감에서 중심에 섰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9월 28일 토요일 정관용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먼저 도로공사 연결해서 이 시각 고속도로 상황 전해드리죠. 김경민 씨. 네, 오늘 고속도로 최대 정체 시간은 오전 11시부터 낮 12시 사이로 예상했는데요. 여전히 고속도로 위로 나들이 차량이 많습니다. 1번 경부선 부산 방향은 총 41km 정체가 살펴지고 있는데요. 그중 충청권 상황이 어렵습니다. 망양 휴게소부터 천안 휴게소까지 한 번에 15km 지나기 어렵고, 이후 옥산 휴게소와 남청주에서도 각각 7, 8km씩 가다서다를 반복합니다. 25번 논산 천안선 논산 방향으로는 남풍새 나들목과 정안 휴게소에서 각각 6km 정체고요. 15번 서해안선 목포 쪽은 경기권 빠져나가기가 어려운데 서평택 분기점부터 서해대교까지 5km 더디게 지납니다. 45번 중부내륙선 창원 방향은 감곡을 앞두고 10km 속도 떨어지고요. 35번 중부선 남이 방향으로도 오창부터 남이 분기점까지 한 번에 11km 가다서다를 반복합니다. 그래도 50번 영동선 강릉 방향 정체는 30분 전보다는 조금 줄었습니다. 경기권에서만 총 15km 정체인데 그중 용인에서 양지터널까지가 6km로 지나기 가장 답답하고, 60번 서울 양양선 양양 방향도 경기권인 강일과 화도에서의 정체만 감안하시면 이후로는 수월하게 통과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 김경민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시사의 중심, 토요일, 일요일 낮 12시 10분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하나의 키워드로 다양한 뉴스 정리해드리는 주간 뉴스 큐레이션입니다. 한국일보의 박지연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당신의 뉴스 큐레이터 박지연입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뭡니까? 오늘의 키워드 책무입니다. 책무, 네. 책임, 임무 이런 거죠? 네. 네. 일본 차기 총리를 뽑는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이 선출됐습니다. 네. 집권당 총재가 총리에 오르는 이 관례에 따라 이시바 신임 총재는 내달 1일 의회에서 102대 총리로 공식 취임하는데요. 그간 과거사 문제에 대해 전향적 입장을 취해온 차기 총리가 역사적 책무를 어떻게 감당하게 될지 함께 짚어봅니다. 예. 또 정치권이 한국 사회 최대 문제로 부상한 저출생 고령화에 이 미디어의 책임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혼자 사는 1인 가구의 일상을 비추는 지상파 예능 프로그램부터 이 불륜, 사생아, 가정 파괴 드라마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지적과, 또 미디어의 책무는 다양성을 보장하는 것이라는 이 팽팽한 대립 들여다보고요. 예. 또 반가운 책무를 흔쾌히 감당하는 부부가 있습니다. 이 3년 전 5 쌍둥이를 출산했던 육군 장교 부부가 최근 5 쌍둥이를 낳은 부부에게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선물받은 다둥이용 유모차를 물려주기로 했습니다. 아하. 이 후배 5 쌍둥이가 생긴 걸 반가워하면서 5 쌍둥이 선배로서 책무를 진 겁니다. 네. 소식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일본 차기 총리 이시바 시게루, 그렇죠? 네. 그야말로 최후의 도전이었는데요. 이게 통했습니다. 자민당 총재 선거의 마지막 도전을 선언하며 5번째 출사표를 내밀었던 이시바 일본 전 자민당 간사장이 27일 투표 결과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사전 5기네요. 네. 별명이 많죠. 뭐 미스터 쓴소리, 비주류, 밀덕 이런 별명들이 있죠. 네, 맞습니다. 집권당인 자민당 안에서 이 야당 역할을 하며 자당 소속 총리를 거침없이 비판해서 이 미스터 쓴소리로 불렸는데요. 이런 행동 덕분에 일본 국민 사이에선 큰 인기를 끌며 줄곧 차기 총리감 1순위로 평가됐지만 이 정작 동료 의원들에게 미움을 사서 이 당내에서는 적이 많았고 또 앞서 4번의 총리 도전에서 모두 고배를 마셨습니다. 직설적인 언변이 워낙 유명하잖아요. 네, 맞아요. 이시바 차기 총리는 이 아소다로나 아베 신조 전 총리 재임 시절에 선거 패배 등을 이유로 이 퇴진을 요구하는 등 직설적인 언변으로 유명합니다. 이 물불 안 가리고 총리에게 쓴소리를 하는 건 이 과거에도 마찬가지였어요. 1993년 미야자와 기이치 총리 시절에 이 여당 의원으로서는 이례적으로 내각 불신임 결의안에 찬성해서 당에서 비판의 대상이 됐고요. 이후 탈당해서 3년 뒤에 당에 돌아왔습니다. 또 이 바람에 12선 의원 경력이나 또 이 방위 장관 등 풍부한 내각 경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당내 지지 기반이 약해서 비주류로 지내왔습니다. 뭐 정적도 많았죠. 네, 맞아요. 이 총리를 비판하는 게 워낙 잦으니까 당에서는 배신자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이 오죽하면 이번 총재 선거 기간에도 이 아소파 또 옛 아베파 의원들이 이시바만큼은 안 된다 이러면서 반발하기도 그 했습니다. 아베 1기 내각 때부터 퇴진을 주장했으니까 아베 전 총리와는 각을 세운 지가 오래됐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시바는 이 아베와 곳곳에서 각을 세웠습니다. 아베 후원회인 벚꽃을 보는 모임이 이 후원금 스캔들에 휩싸일 때 철저한 조사를 요구한 것도 이시바였고요. 아베는 2014년 자신의 정적인 이시바에게 안보법제 담당상을 제안을 했는데요. 이시바가 이걸 거절하면서 이 둘 사이는 완전히 멀어졌고 이후 줄곧 당내 비주류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베 정권 1기, 2기 내내 라이벌 구도가 이어진 거죠. 네, 맞아요.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이제 아베 2기 정권 때도 이런 반아베 성향이 계속 이어졌고요. 당시 이시바는 자민당 총재 선거에 도전했지만 아베에게 패했고 2018년 총재 선거에서도 아베와 1대1로 붙었지만 쓴잔을 삼켜야 했습니다. 또 다른 별명인 밀덕, 이게 이제 밀리터리 덕후를 줄인 말 아니에요? 네. 이건 어떻게 해서 붙여진 별명이죠? 이 방위청 부장관과 방위상을 지낸 이 방위통이거든요. 이시바는 집무실에 이 전투기 모형을 전시하는 정도로 이 밀리터리 전문가로 꼽힙니다. 이번 선거에서 이시바는 미국의 핵무기를 일본에서 공동 운용하는 핵 공유 논의를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한편 이 중국을 겨냥한 아시아판 북대서양 조약기구 창설을 이번 선거에서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을 정도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한일 관계에 대한 이시바의 어떤 입장 아니겠습니까? 과거사 문제 거기에 대해서 역사적 책무를 다하느냐. 이 한일 관계를 바라보는 이시바의 관점, 역사 인식은 어떻게 평가됩니까? 이시바 차기 총리는요, 이 보수 우익을 강화하는 이 당과 역사 인식에서 궤를 좀 달리 해왔습니다. 위안부 문제에 한국이 납득할 때까지 사과해야 한다거나 아베 내각 시절에는 한일 관계 파탄 상황에 대해서 이 일본이 패전 후 전쟁 책임을 마주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고 비판을 하는 등 좀 전향적인 자세를 취해왔어요. 한일 협력의 중요성도 줄곧 강조를 했는데요. 앞서 후보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부와의 신뢰관계를 계승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반가운 일이네요. 뭐 윤석열 정부가 한일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 기시다 현 내각의 노력이 부족했다 이런 평가가 많잖아요. 앞으로 좀 변화가 생겼으면 좋겠어요. 네, 물론 자민당 내 강경 보수 기류가 여전한 상황이라 비주류로 오랜 기간 지내온 한계를 보일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 다만 모처럼 들어서는 온건파 차기 총리가 강제징용 문제 등 이 과거사 현안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할지 기대감이 적지 않습니다. 네. 자, 두 번째 뉴스는 이 저출생 문제와 관련된 미디어의 책임인데 한 TV 예능 프로그램이 도마에 오른 거죠? 네, 국회 인구위기 특별위원회 소속인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은요. 지난 5일 당내 원내대책회의에서 출산을 기피하는 풍조가 사회에 만연한 것이 큰 문제라면서 이 방송사들이 출산을 독려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기여해주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1인 가구로 행복하게 사는 연예인들의 일상을 다룬 이 MBC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 같은 프로그램이 비혼과 출산 기피를 부추긴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바로 그 프로그램이 비결혼 또 저출생 풍조에 기여한다 이런 주장은
정치권에서 여러 차례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었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2022년 11월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요. 이 프로그램을 언급하면서 혼자 사는 것이 더 행복한 걸로 너무 인식되는 것 같다고 언급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부모가 된 청소년들을 다루는 이 MBN 고딩 엄빠 또 KBS 슈퍼맨이 돌아왔다에 대해서는 저출생 위기 극복에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번엔 대통령도 한마디 했죠. 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인구 비상 대책회의에서 미디어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이 나 홀로 사는 게 마치 편하고 복받은 것처럼 한다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요. 이를 두고도 같은 프로그램을 겨냥한 게 아니냐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자리에서 나온 발언이에요? 2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 중앙회에서요.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성과 공유를 주제로 열린 제4차 인구비상대책회의였고요.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동석한 박민 KBS 사장에게 방송의 역할이 제일 중요하다면서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살기 좋은 사회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이 영화 드라마나 모든 미디어 매체에서 다뤄줘야 한다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실제로 1인 가구 비중이 너무 많아졌죠? 맞아요. 1인 가구 비중은 지금 전체 가구의 약 35.5%에 달하는 걸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현실을 반영해서 이제 이런 프로그램들도 있기는 한 건데, 자, 아무튼 그런 프로그램이 저출생의 뭐 한 원인이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언론과 국민들의 반응은 어떻게 나옵니까? 네, 우선 몇몇 언론은 이런 시각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 소비자들은 미디어를 주체적으로 판별을 해서 수용을 하는데 그걸 무시하는 거다라는 주장이에요. 이 김수아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부교수는 미디어 수용자들은 콘텐츠를 자신의 삶이나 현실과 연결해서 수용한다라면서 이 미디어 수용자를 너무 수동적 존재로 인식하는 것이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시청자들은 TV를 보고 각자 주체적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저출생은 콘텐츠 탓이 아니다 이 말인 거죠. 네. 그렇게 보는 쪽에서는 저출생의 핵심 원인을 뭐라고 봅니까? 아무래도 한국 사회에 만연한 성차별 문제를 꼽습니다. 실제로 결혼과 출산이 이 성별에 따른 임금 격차나 또 여성 경력 단절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여성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한 이 출산율을 올라가게 하는 게 어렵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진단이에요. 이주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는요. 이 컨텐츠는 현실을 반영한 결과일 뿐이므로 사회 구조를 바꾸는 게 핵심이 돼야 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권이 현상과 원인을 혼동하고 있다 이런 주장입니다. 반면에 이 그런 콘텐츠들이 저출생에도 뭔가 좀 책임이 있다 이런 주장도 물론 있죠. 네, 있습니다. 오히려 이 미디어 수용자들이 이런 언론 기사에 동의하기 어렵다면서 팔을 걷어붙이고 댓글을 달았어요. 어떤 댓글들이요? 비록 시대가 변했지만 미디어의 힘은 무시 못한다 이런 댓글도 있었고요. 또 연예인들의 연애나 결혼 또 이혼이 톱 기사로 언급이 되고 허세 가득한 SNS 속 모습을 이 비연예인들이 따라하는 것만 봐도 미디어의 영향력은 크다 이런 댓글이 많은 좋아요를 받았고요. 또 우리가 바보는 아니지만 경제적으로 여유롭고 화려하게 싱글 생활하는 연예인들의 삶을 동경하게 될 수는 있다라거나 또 시청자들이 영향을 받고 있다고 설문조사 결과가 있는데 일부 언론은 아니라고 하는 거냐 이런 댓글이 줄줄이 달렸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은 어떤 판단일지 궁금하네요. 네. 자, 마지막 세 번째 뉴스 다섯 쌍둥이 이야기죠. 네, 맞아요. 5 쌍둥이를 출산해서 3년 전 화제를 모았던 육군 장교 부부 서혜정 소령 김진수 대위가 이 최근 5 쌍둥이를 낳은 사공해란 김준영 씨 부부에게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선물 받은 다둥이용 유모차를 물려주기로 했습니다. 요즘 인공수정이 많아지면서 다둥이들 출산이 많아졌다 이런 뉴스는 들었는데 5명 대단하네요. 네, 2021년 11월에 이 서소령 부부는요 인공수정으로 5 쌍둥이를 품에 안았어요. 근데 이번에는요 자연 임신입니다. 인공수정도 아니고. 네, 이 사공 씨는 20일 서울 성모병원에서 남자 아기 3명과 여자 아기 2명을 건강하게 출산했습니다. 이 5 쌍둥이 출산은 세계적으로도 드문 일이고 국내에서 자연 임신에 의해 5 쌍둥이가 태어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처음이에요. 네. 그런데 아기 5명 한꺼번에 돌보려는 거 참 힘든 일인데 걱정되네요. 맞아요. 특히 이 5 쌍둥이를 위한 유모차는 시중에 출시되지를 않거든요. 아예 없어요. 네, 그래서 이 서소령 부부가 4인용 유모차 1대와 2인용 유모차 1대를 물려주기로 한 겁니다. 예, 이 유모차는 서소령이 출산한 뒤에 이 서욱 당시 국방부 장관이 5 쌍둥이의 퇴원을 축하하기 위해 선물했던 유모차입니다. 훈훈한 소식이네요. 네. 네.
주간 큐레이션 오늘 여기까지. 한국일보 박지연 기자였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듣고 계십니다. 12시 25분 막 지났네요. 기상청 또 교통정보센터 차례로 연결합니다. 기상청의 송소진 씨. 오늘 가을볕이 강하게 내리쬐며 낮 동안은 덥겠습니다. 서울과 대전 29도, 광주 30도, 부산 28도, 대구 27도까지 오르며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고요. 평년 기온은 3도에서 5도 정도 웃돌겠습니다. 다만 동해안 지역은 동풍의 영향으로 흐리고 한때 비가 오면서 강릉이 24도, 포항 25도 등에 머물겠습니다. 경상도 해안을 중심으로 오늘 비가 이어지겠고요. 경상 내륙과 제주도 산지에도 한때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울산과 경북 동해안, 제주도 산지가 5에서 20mm, 그밖에 경상 남북도는 5mm 안팎이 되겠습니다. 그밖에 전국은 오늘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지만 대기가 불안정한 충청도와 남부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한때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일요일인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오늘과 비슷한 기온을 보이며 늦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6.2도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교통 상황을 KBS 교통정보센터 서희영 씨가 전해드립니다. 네, 주말을 맞아 곳곳에 가을 축제와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 시내 종로 일대에는 불교 행사와 대규모 집회가 잇따라 열리면서 혼잡합니다. 불교 행사 시간인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광화문 광장 전체 차로가 전면 통제되고요. 집회가 열리는 숭례문 앞 편도 전체 차로는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통제될 예정입니다. 서울 시내 곳곳에 사고도 많습니다. 강변북로 일산 쪽 영동대교 5차로에 사고 나서 조심하셔야겠고요. 반대 구리 쪽 천호대교에 추돌 사고 나서 구리시계부터 정체입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은 영동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속도 더디고요. 이후 여의상류에 사고 나서 4차로 통행 어렵습니다. 고속도로는 용인 서울고속도로 서울 쪽 서분당 나들목과 하산훈 터널에 각각 1차로에 사고 발생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은 충청권 정체가 깁니다. 망향휴게소에서 주감휴게소까지 총 35km 구간이 정체고요. 강원권 이동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 덕소 3패에서 서종까지 긴 구간 흐름 답답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국민 MC 정관용.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들어보면 달라요. 핫이슈 핫피플 시간입니다. 오늘은 충남 공주부여 청양리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 전화로 연결해서 전국 현안 이모저모에 대해서 입장 듣겠습니다. 박수현 의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수현입니다. 이번 국회 들어서 지금 최상병 특검법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법안들 민주당이 통과시키면 대통령이 거부권하고 다시 재표결해도 또 부결되고 그러면 또 다시 또 제출해서 또 통과시키고 이게 너무 소모적이지 않아요? 글쎄 소모적이라는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 야당 입장에서 보면요. 예를 들어 반드시 해야 할 일은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25만 원 민생회복 지원금 이것은 여야의 생각이 보편 지원이냐 선별 지원이냐 다를 수 있지만 이재명 대표가 그래 선별 지원도 수용할 수 있다. 이것을 왜 거부권을 행사를 해야 됩니까? 국회가 합의에 이를 수 있는 부분 아니겠어요? 그리고 최상병 특검법 예를 들면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정말 국민의 한 생명을 어떻게 국가가 다루는지에 대한 이런 문제를 이럴 소모전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죽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제한하는 법을 입법해야 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겠어요. 그리고 야당도 대통령이 제의 요구를 할 때는 그 제의 요구를 이유를 잘 읽어보고 그래 그렇다면 이것을 좀 수정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수정안도 그 의견을 거기다 보태서 내거든요. 그런데 그냥 기계적으로 또 거부를 해요. 그리고 다시 거부를 할 때 대통령의 거부 이유를 보면 야당이 어떤 수정을 가하기 전의 그 원안을 거부할 때 이유랑 똑같거든요. 다시 말해서 그렇게 국회의 노력, 야당의 노력을 아예
그냥 들어보려고 하지도 않는 그냥 기계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느낌을 가져요. 예. 그래서 이 문제는 사회자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삼권 분립이 민주주의의 핵심 아니겠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주의는 또 묘하게도 87헌법에 보면 그 전에도 있었습니다만 국가 원수의주의를 가져요. 그러나 이런 문제는 국가 원수의주의가 아니라 삼권 분립이 한 축인 행정부의 수반, 예. 국회의 의견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라고 하는 이런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에 대한 이해가 예. 대통령이 전혀 없다. 이렇게 비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워낙 중요한 문제고 이거 안 할 수 없다는 말씀이시긴 한데 그런데 뭐 야당 소속 의원으로서 좀 무력감도 느끼지 않으세요? 해봤자 이것도 안 될 텐데. 당연히 그렇죠. 당연히 무력감을 느끼나 예. 그러나 이런 과정들을 지난하게 되풀이하는 것도 이유는 있어요. 국민께 정말 야당이 이것은 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인지 국민이 그 보고 진정성을, 알아달라. 예, 그렇습니다. 그 뜻을 예. 보여주는 것이고 대통령이 불통의 이미지를 일부러 저희가 만들려고 하겠습니까? 대통령께 불통의 이미지를 쌓지 말고 실제 불통하지 말고 국회와 대화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달라고 계속 요청드리는 거 아닐까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모전이라고 하기보다는 예. 그러한 어떤 의미가 담긴 과정들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앞으로도 계속 합니까? 뭐 김건희 여사 아마 특검법도 또 거부하면 또 하고 합니까? 지금 박찬대 원내대표와 원내 지도부의 생각은 계속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또 계속 해야 한다 이 말씀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엊그제 여권이 추천한 한석훈 인권위원 선출안을 부결시키셨는데 이게 네. 사전에 이건 그냥 통과시키기로 여야 합의가 있었다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인데 사실 합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런 걸 합의하는 건 없습니다. 없어요. 합의는 뭐냐면 서로 의사 일정, 의안을 상정할 의안을 가져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올라온 의안에 대해서 의원들이 투표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의안을 상정하는 것을 합의하는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어떤 투표를 하겠다라고 합의를 하는 건 아니죠. 예, 그런 것이 그 국민의힘의 무리하거나 아니면 잘못 이해된 왜곡된 주장이고요. 네. 그다음에 민주당이 그 한석훈 그 의원에 대해서 반대 투표를 한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 한석훈 의원은요. 그동안에 많은 문제가 되었던 이충상 김용원 위원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 인권위원 중에. 이분들이 막말과 정말 어떻게 입에 담을 수 없는 인권위원이라고는 도저히 봐줄 수 없는 행태들이 워낙 드러났기 때문에 이 한석훈 위원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는가 인권위원으로서 잘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죠. 이분은 정말 두 분과 앞에 얘기한 두 사람과 똑같이 인권위원으로서 도저히 봐줄 수 없는 그러한 어떤 부적격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에 어떻게 인권위원회 극구 반대를 합니까? 그리고 우리 그 최해병 사건 관련해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있잖아요. 예. 이에 대해서 수사 외압이 있었다라는 진정 사건이 있었는데요. 아니 국가인권위원이면 그런 진정이 있으면 당연히 그 입장에서 진정인 입장에서 보려고 해야 되는 것이 기본 아닌가요? 그런데 이 수사 외압 진정 사건에 대한 기각 처리를 강행시킨 장본인이고요. 예. 그다음에 최해병 순직 사건을 놓고도 모 정당이 정치 쟁점화하는 사건이기에 인권위는 관여하지 말자. 이런 정도의 인권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 인권위 전체회의에서요. 다른 상임위원들이 발언하는 동료 의원들의 발언에 대해서 비하하고 비꼬고 이런 모욕적인 언사를 앞장서서 하는 앞에 이야기한 이충상 김용현 의원과 아주 다를 바 없는 그런 인권위원을 다시 연임시키려고 가져온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본회의에서 인권위원 선출안을 처리하자 여기까지만 합의한 거지 여야 그렇습니다. 추천 인사 통과시켜주자라고 합의한 적은 전혀 없다. 전혀 그런 것도 아니죠. 예. 네. 전혀 부적격자를 다시 연임시키려고 하는 것이고 그 연임시키려고 하는 절차도 국민의힘이 전혀 어디 공모를 했다라고 하는 흔적을 찾을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자, 이제 여권 쪽 그다음 야권 쪽 정치 현안들 짚어볼 텐데 이 지난주에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지도부들 뭐 대거 불러서 만찬을 하긴 했는데 우선 그 만찬에 대해서 평가해 보시면요. 국민에게 매우 큰 실망을 안긴 그러한 만찬이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한동훈 대표가 들어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지도부와 상견례 차원의 만찬이었다고는 하죠. 예.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어떻습니까? 의료 대란을 포함한 이 국민의 민생이 도탄에 빠져 있는 이런 시점에서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가 만나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이 상견례의 의무만 갖겠습니까? 예. 거기에 적어도 의료 대란과 민생 문제는 어떻게 할 건지, 그다음에 지금 온 나라의 모든 분야에 안 나타나는 것이 없는 이 김건희 여사 문제는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지, 예.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국민이 지금 정말 목 베고 기다리고 있는 문제들 아닙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한마디 말씀도 없이 자기들 무슨 뭐 어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통령실은 화기애애했다 예. 이렇게 하는데, 자기들끼리 화기애매한 것을 화기애애했다고 포장하면서 예. 그리고 국민께는 한마디 말씀도 드리지 않는 이런 무책임한 만찬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매우 부적절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한동훈 대표가 독대를 요청했는데 그게 결국은 거절당한,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도 그것이, 한동훈 대표는 10월 말이면 이제 취임 100일인데 그 안에 모든 당의 개혁이나 이런 걸 완료하고 어떤 그 정치인으로서 입지를 굳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죠. 예. 또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런데 이제 지금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지도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민생과 의료 대란, 김 여사 문제에 관한 이런 것들을 좀 국민께 좀 드릴 수 있도록 뭔가 역할을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예. 이제 독대라는 게 필요했던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다른 건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김건희 여사 문제를 이야기한다고 하는데 도저히 그건 독대를 성사시켜 줄 수가 없죠.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우리 이솝 우화에 보면 뭐 저 부리가 긴 두루미와 여우가 한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예, 서로에게 예. 먹을 수 없는 접시와 그 호리병을 내놓고 예. 서로 먹어보라고 하는 뭐 그러한 어떤 형태였죠. 예. 그러면 이번 만찬 끝에 한동훈 대표는 역시 앞으로라도 독대 일정을 잡아달라고 요구했고, 그것을 그 요구를 공개하겠다고까지 언론에 다 보도가 됐지만 앞으로도 네. 독대는 안 이루어지겠네요. 두루미랑 여우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독대는 이루어질 수 없다고 보고요. 그것은 뭐냐면, 뭐 다른 정권에서도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독대가 여러 차례 이루어진 적이 있죠. 예.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여당 그 당시 대표의 독대도 있었고요.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독대는 좀 차원이 다른 문제가 하나 있어요. 어떤 거요? 그게 뭐냐면 그 서로 이야기를 나눌 주제에 김건희 여사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 김건희 여사 변수 때문에 이 독대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저는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실이나 대통령 입장에서는 김건희 여사 문제를 여당 대표가 와서 꺼내는 것은 저는 불문율이고 금기시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런데 한동훈 대표는 그 이야기를 꺼내고 국민께 이렇게 하기로 했다고 보고를 드려야 될 입장이잖아요. 절대 서로 양보할 수 없는 그런 중요한 변수가 이 윤석열 정권의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독대에는 양보할 수 없는 변수가 하나 딱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안 된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럼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영원히 요지부동일까요? 이미 그렇게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문제 때문에 저는 불안한 것이, 절대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예. 국민을 생각하면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자주 만나서 민생을 토의하고 결과를 내놓고 국민에게 희망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죠. 네,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만 네. 결과적으로는 이 김건희 여사 문제 때문에 절대적으로 그런 테이블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말 죄송하고 불안한 마음이지만 예.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서로 각자의 길을 가기로 한 출발이 시작됐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서로 각자의 길을 간다는 얘기는 뭐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당이 쪼개진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당이 뭐 쪼개질 것까지 있겠습니까만, 그러나 지금도 뭐 국민의힘에서 저희 민주당에게 그렇게 퍼부어댔던 그런 비판, 예. 심리적 분당 상태다. 예. 이렇게 그런 말을 많이 하지 않았어요? 예. 지금 국민의힘이 그런 입장에 빠져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친윤과 친한 이 갈등이 지금 뭐 보통 심하다는 게 아닙니까? 여의도 바닥에 뭐 다 알고 있는 이야기들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제 심리적인 분당 상태에 들어갔고, 가면 갈수록 한동훈 대표는 정치인으로서 또 차기 대권을 바라보고 가는 정치인으로서 자기 입지를 분명히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사활의 문제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예. 계속 더 이런 것들은 강화될 것이고, 그 강화되는 한동훈 대표의 입장은 대통령실을 더욱 불편하게 할 것이고, 예. 그래서 서로 돌아설 수 없는 길들을 각자의 길을
이제 가기 시작하는 그런 입구에 들어섰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은 요지부동일 것이다. 앞으로도 계속. 그러니 독대도 안 이루어진다. 그러면 한동훈 대표는 대통령과 더 단둘이 만나서 그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공개적으로 김건희 여사 어떻게 처리해야 한다. 이렇게 목소리를 내게 될 거다 이건가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한다고 할까요? 김건희 여사 사과하면 된다고 할까요? 아니면 특검 받아버려야 한다라고 할까요? 한동훈 대표의 속내는 특검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겠으나 그러나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적어도 속내는 그렇지만 겉으로 말은 만약 만나게 된다면 예. 직접 사과를 하셔야 합니다라는 정도의 타협안을 가지고 가겠죠. 예. 그러나 예. 국민들께서 그러한 지금 다 이런 것들이 지난 이 시점에 이 사과를 한다고 그것이 김건희 여사가 여러 가지 국정에 개입하거나 문제를 만들고 있는 이런 문제가 해결된다고 믿을 국민은 없으실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과라고 하는 것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예. 사과라고 하는 것도 이미 늦었고요. 예. 그리고 그 사과를 가지고 이 구조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아니, 사과한다고 김건희 여사께서 뭐 자살 예방의 날을 맞이해서 한강 순찰 안 나가시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저는 한동훈 대표는 그렇게 뭐 사과를 요청드리겠습니다만 그러나 그렇게 될 리는 없고 특검 외에는 대안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결과 점점 그 특검의 이유가 깊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근데 좀 아까 이제 박수현 의원의 표현대로 말하면 한동훈 대표는 자기 대권까지 꿈꾸고 자기 독자적인 정치 어떤 기반을 국민들 사이에서 각인시켜야 하는 위치에 있다라고 표현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자기 대권을 놓고 국민 앞에 자기 정치적 입장을 각인시키려면 지금 와서 이미 다 뒤늦어 버린 뒷북밖에 안 되는 김건희 여사 사과해야 합니다. 이 정도 목소리 내갖고서 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건 한동훈 대표로서도 그거 갖고는 안 된다는 거 알지 않을까요? 아는데 현실은 거기까지는 못 가는 게 한동훈 대표 위치이기도 하죠. 대통령의 임기가 이제 절반을 지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임기가 많이 남아 있어요. 예. 그런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제 그 여러 가지 사건과 관련한 자료들이 예를 들면 뭐 김건희 여사와 뭐 블랙펄 인베스먼트의 이종호 씨 뭐 이런 어떤 통화 기록이 나온다든가. 근데 이런 것은 개인이 어디다 이렇게 공개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니잖아요. 맞아요. 어떤 기관에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검찰 쪽에서 나온 거겠죠. 당연히 검찰에서 나왔다고 보는 게 상식이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그게 왜 나올까요? 대통령 왜 나오는지는 모르겠으나 그걸 가지고 있다가 대통령 지금 임기 이 정도 지나는 시점에 또 대통령의 지지율이 정말 최저를 기록하고 있는 이런 시점에 이거 풀려 나오는 것은 대통령의 그립이 약해졌다는 거다. 검찰 수뇌부의 그립이 굉장히 약해졌다는 의미하고 앞으로 어떤 자료가 더 터져 나올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도 예를 들어 침몰하는 배에 뭐하러 같이 타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이제 한동훈 대표의 발언이 그런 어떤 과정들을 보면서 점점 강해질 것입니다. 앞으로. 네. 그런데 이제 대통령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점점 외로워지겠죠. 지지율은 안 올라가고 그러면서 집권 여당의 도움이라도 받아야 임기를 버틸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점점 한동훈 대표와 사이가 멀어지고 이렇게 되면 여당의 지지도 받을 수 없을 뿐더러 이제 구중궁궐에 그야말로 자기들끼리 앉아서 정치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될 불안이 정말 20년 넘게 정치를 한 제 감각으로 볼 때 뻔히 보이는 것 같아서 알겠어요. 너무너무 불안합니다. 그 검찰은 뭐 김건희 여사 사건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 또 게다가 최재형 목사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 이례적으로 두 번의 수사심의를 거쳤는데 두 번의 수사심의위원회의 결론은 또 조금 다르게 나왔고 그러나 그걸 또 다 묵살하고 일단 불기소 쪽으로 보고를 하고 결론 내릴 것 같죠?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그렇다면 이제 국민께서는 뭐 뻔히 당연히 이건 김건희 여사 봐주기네 이렇게 인식하실 거예요. 그립감이 점점 더 약해질 거고 약해지는 것은 뭐냐면 국민의 신뢰를 점점 잃기 때문에 장악력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공직사회라는 게 그런데 얼마나 민감합니까? 그러니까 이런저런 자료도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볼 거고 그런 자료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지금. 네. 더 나올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알겠고요. 그래서 이제 특검밖에 답이 없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대통령이 거부할 것이 뻔히 보이는데 이 민주당에서는 김건희 여사 건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 자체가 이거는 반헌법적이다라는 주장이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네, 당연히 이제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 등 굉장히 이해관계가 깊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회피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법 상식 아니겠어요? 예. 취지고.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한다. 거부권이라는 것은 법률에 의해서 국민이 정말 국정을 잘 운영하도록 하라고 준 정 비상적인 그런 어떤 권한 아닙니까? 그것을 자기 가족 배우자가 깊이 관련되어 있는 이런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그걸 거부권을 행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그 국민이 권한을 위임한 그런 어떤 취지에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요. 이런 것이 반헌법적이라고 해석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 반헌법적이고 법률 위반이라고 보시면 그게 탄핵의 사유가 된다고 판단하세요?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 한 건을 놓고 그것이 탄핵의 사유에 이를 만큼 반헌법적이나 반법률적이라고 개인적으로 보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러한 명확한 반헌법, 반법률적인 행위들이 이미 국회의원들 차원에서 수집이 되기 시작하고 있고요. 저도 국회의 그 탄핵준비의원 연대에 저도 1차로 이름을 제가 올린 사람입니다만 뭐 저같이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제가 중도는 아닙니다만 그러나 굉장히 신중한 처신을 뭐 한다 이렇게 이제 뭐 평가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 같은 사람이 1차로 거기에 그 서명을 한 것은 뭐냐면 지난번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때는 정치가 제 역할을 못하니까 국민이 그 추운 아스팔트 광장에 촛불을 들고 나오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는 정치권이 나서야 된다. 국민을 그렇게 고생시키면 안 됩니다. 그리고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반헌법적, 반법률적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다루는 곳이 정치고 국회인데 어떻게 국민께 또 고생을 하시라고 합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앞장서는 이유는 이제는 국민께 고생시켜 드릴 수 없다. 정치가 제의를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그런 어떤 증거들이 차곡차곡 보여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은 아니지만 그렇게 차곡차곡 좀 더 쌓이면 본격적으로 탄핵 추진한다. 이 말씀이죠?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그나저나 그 의정 갈등에 대해서 야당은 이 정부에 대해서 무책임하다 뭐 계속 비판을 하고 계십니다만 솔직히 뭐 야당한테 해결하라고 책임지울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핵심이 되는 거는 내년도 의대 입시 정원마저도 다시 조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제 핵심인데 그 민주당은 내년도 입시 그 의대 정원마저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아니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의료계 의견이라는 취지죠. 취지인데 아니 저희도 문재인 정부 때 왜 이것을 시도를 안 해봤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이제 그 정원 문제가 400명 정도로 결론이 났던 거잖아요. 그러나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안 됐죠. 하지를 못한 건 있는데 아니 왜 그때는 400이고 지금은 2000입니까? 저희 때는 정말 치열한 연구와 토론들을 통해서 그 결론에 도달했는데 갑자기 과학적이라고 말은 하지만 도저히 과학적 근거를 발견할 수 없는 2000명 증원의 문제가 이 문제를 발생시킨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찬성하고 반대한다기보다는 지금 의료계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미 수시 모집까지 마감된 이 상황이지만 민주당은 그렇더라도 내년도 입시 정원 다시 조정해야 한다는 말씀인가요? 아니 그 문제를 민주당이 그런 전문성 있는 문제를 결론을 내놓고 주장한 바는 없어요. 그러나 여야의 정협의를 기왕에 박찬대 원내대표가 교섭단 제안서를 먼저 제안을 했고 이후에 한동훈 대표가 그것을 받아서 또 제안을 했으니 민주당은 이런 대화의 테이블을 열어놓고 의료계가 그것마저 주장을 한다면 나와서 이야기를 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자 이재명 대표 이제 11월 달 되면 선거법 위반 선고가 내려질 거고 위증교사 재판도 곧 결심이 되는데 다 무죄 나옵니까?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무죄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그 공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정말 검찰이 이런 거죠.
피의자에게 유리한 증거와 불리한 증거가 있을 때 검찰은 피의자에게 유리한 증거를 채택해서 공소를 유지하고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예. 그런데 이재명 대표에게 그런 유리한 증거들이 있는데도 그건 다 빼고 선택적으로 불리한 것만 했어. 예를 들어 김문기 처장을 알았느냐 몰랐느냐라고 하는 이런 것들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건들 중에서 사진이 한 2,500장 정도가 검찰이 이제 가지고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 처장을 알았다라고 한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증거만 유리한 증거는 하나도 안 하고 그것만 한 30장 정도 선택을 했지. 알겠어요. 것이거든요. 그래서 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할 거다 이렇게 봅니다. 자, 이제 곧 국감인데 이번 국감에서 5대 핵심 추진 과제를 제시하셨다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문체위 소속인데요. 우선 첫째는 저도 8년 만에 국회에 들어왔기 때문에 굉장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막 예를 들어 초선 의원 때는 저 같은 경우는 뭐 잘 경험이 없으니까 막 여기저기 막 이렇게 저희 핵심 집중 전략을 막 분산해서 했는데 이제 한 8년의 책임감도 있고 경험도 있고 그러니까 확실하게 국감에서 꼭 정말 집중적으로 해야 할 5개. 뭡니까? 뭐예요? 그래서 우선 문체위이기 때문에요. 어떤 역사 바로 세우기 문제가 지금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문제이고 또 뭐 어떤 영화 산업이나 뭐 전반적인 우리 문화 산업을 어떻게 이제 해야 할까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볼 때가 되었어요. 전체 그런 부분들에 관련해서 저는 나름대로 5가지 아주 집중할 분야를 이렇게 해서 발표도 하고 뭐 그렇게 한번 약속도 드리는 것입니다. 새로운 정신 자세로 도전하겠다 이런 뜻도 있는 것이고요. 그럼 이제 국감 시작되면 하나하나 이제 그 뚜껑을 열어 보시겠군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떤 내용들일지 좀 기다리면서 지켜볼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디슈아 피플 오늘 충남 공주부여 청양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과 전국 현안 이모저모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1부 마칩니다. 테일러 스위프트가 부르는 Cruel Summer 함께 듣고요. 1시에 다시 옵니다. Dream high in the quiet of the night. You know that I caught it. Bad boy, shiny toy.